안녕하세요. 팀앤모빌리티 백승훈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되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네요. 팀앤모빌리티는 지금 풀 재택 중이라서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흔치 않은데 오늘 좀 일찍 일어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EMR과 에어플로우로 구축하는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인데요. 팀앤모빌리티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온프레미스 데이터 플랫폼을 AWS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그 전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과 그리고 고민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검색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아니었고 계속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팀앤모빌리티에서부터 데이터 플랫폼 업무를 맡았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고요. 지금도 겪고 있고 다행히 좋은 동료들 덕분에 아직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발표는 사실 데이터 플랫폼의 특정 서비스나 기능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환 과정에서 있었던 경험들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드 클러스터를 AWS로 전환을 하면서 관련된 레퍼런스를 찾기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전에 들은 바로는 AWS 코리아를 통해서 듣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좋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AWS로 하드 클러스터를 구축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MR로 하드 클러스터를 운영하다 보면은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비용에 대한 고민이 큰 분들도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이관하려면 워크플로우가 일단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가장 먼저 이동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데이터 싱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옮겼는데 이 데이터를 옮기는데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 보유하고 계신 데이터의 양과 네트워크 상황 이런 자원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팀앤모빌리티에서는 전환 시점의 데이터가 2.4 페타바이트 정도였고 물론 지금은 이거보다 배로 많이 는 상황인데 네트워크 전송 속도는 4기가 bps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세팅하니까 전체 한 번에 정적 데이터를 옮기는데 한 60일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옮겨놓고 나면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워크플로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데이터는 잘 이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테스트를 해달라고 이렇게 막 풀어놓으면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의 기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실 거니까 그러면 저희가 원본 데이터와 S3로 옮긴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싱크를 맞추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분 데이터를 이관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동안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항상 나왔던 얘기가 자원 부족이었거든요. 이게 어떤 잡이 자원의 대부분을 점유하게 되면 다른 잡이 그만큼 지연이 발생하거나 심지어는 메모리 부족으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클러스터를 큐로 이렇게 나눠서 각 자원을 할당해서 이제 분할해서 사용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큐로 자원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해당 큐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AWS로 이거를 서비스를 옮긴다고 했을 때 AWS 하면은 탄력적인 자원 사용이 주된 장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AWS 상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엘라스틱 맵리듀스 EMR이라고 부르는 서비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AWS EMR 서비스를 사용하면 손쉽게 하드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고 장점 중에 하나인 매니지드 스케일링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 사용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자원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EMR마다 버전 차이가 좀 있는데요. 5점대 버전을 선택하면 그러니까 스팍 2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5점대 버전을 선택하셔야 되고 스팍 3를 사용하실 분들은 6점대 버전을 사용해야 됩니다. 약간 그런 설치되는 버전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버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목록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니지드 스케일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잡이 좀 빠르게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조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잡의 점유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큐로 분리되던 그런 자원 할당을 큐에 해당하는 것을 독립된 EMR로 다 분리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자원을 적게 사용하는 마케팅 큐의 경우에는 EMR로 독립적으로 분리할 경우에 그렇게 높은 인스턴스를 보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자원을 적게 사용하는 그 큐와 가장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큐를 다 분리를 했고 각 EMR로 분리된 것에 따라서 인스턴스 스펙도 다 다르게 적용했고 확장되는 노드의 스케일 정책도 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관리하는 큐가 모두 12개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큐마다 EMR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EMR 클러스터는 모두 12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데이터 플랫폼과 AWS 서비스의 구성도인데요. 네, EMR 클러스터에는 스파크, 하이브, 스쿱 등 주된 잡을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돼 있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휴와 제플린도 설치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에어플로우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저장은 HDFS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S3에 저장을 했습니다. EMR로 분리가 되어 있고 접근해야 되는 데이터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리드랑 라이트 권한도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IAM 유저와 폴리시를 이용해서 모두 분리를 했습니다. 이 동일한 구성이 모두 12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구사항에 맞는 데이터 플랫폼은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는데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워크플로우도 모두 이관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 그럼 워크플로우를 이동하는 데는 뭐 어떤 노력이 들었을까? 과연 워크플로우가 평화롭게 전환이 되었을까? 네, 저희가 워크플로우 스케줄링을 위해서 에어플로우를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에어플로우는 이제 워크플로우의 상태 정보와 그리고 모니터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UI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참 좋았는데요. 단점은 파이썬으로 대그 파일을 작성해야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코드로 그러면 워크플로우를 작성하는 게 단점이라고 하면 그럼 기존에는 워크플로우를 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시겠죠. SK텔레콤에서는 그동안 메타트론이라고 부르는 툴이 있었고요. 이 메타트론이라고 부르는 툴은 우지 기반이고 웹 UI를 제공해 줍니다. 이 웹 UI에서는 그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롭하고 각각의 관계만 링크를 맺어 주는 것만으로도 워크플로우를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코드 한 줄 없이 간단하게 워크플로우를 만들다 보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뿐만 아니고 사업이나 기획분들도 손쉽게 워크플로우를 작성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타트론이 기술 지원이 중단된 채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AWS로 이관을 하는 시점에서 기술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어플로우로 가야 되는데 메타트론은 우지 기반이고 에어플로우는 파이썬 코드로 대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개발자분들은 전환을 잘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사업이나 기획분들은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옮길까? 저희가 당장 스케줄링 되는 워크플로우만 약 350개가 넘었는데요. 이거를 파이썬으로 다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어쩔 수 없다, 메타트론 더 이상 쓸 수 없다, 에어플로우 가야 된다라고 설득을 좀 힘들게 했는데 저희가 언제까지는 이관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전환되는 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정은 다가오는데 엄청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자동으로 전환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에어플로우와 우지 워크플로우가 좀 차이가 크니까 이걸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 툴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름은 윈드밀로 줬고요. 윈드밀로 지은 이유는 에어플로우가 뭔가 이제 바람개비의 모양이니까 바람개비보다 뭔가 좀 더 큰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윈드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윈드밀의 운영 툴을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이제 UI가 조금 그렇긴 한데, 잡의 이름을 검색을 하면 우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정보를 불러오고 워크플로우의 모든 오퍼레이터를 불러오고 설정 정보와 환경 변수 같은 것도 모두 불러와서 파이썬 코드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근데 이 자동으로 변환된 코드가 그래도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약간의 편집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웹에서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도록 에디터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윈드밀이 우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고 변환이 된 대그 파이썬 코드를 S3 경로로 업로드를 해주면 에어플로우는 해당 S3 경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분 단위로 싱크를 맺어서 변환된 코드가 자동으로 에어플로우 워크플로우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물론 변환된 대그 파일 이외에도 옮겨줘야 되는 파일이 여러 가지가 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스팍 잡일 경우에는 자르 파일도 필요하고요. 하이브 잡일 경우에는 HQL 쿼리 파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파일들도 함께 옮겨줘야겠죠. 그럼 이제 같은 디렉토리 내에서 대그 파일과 관련된 자르 파일이나 HQL 파일도 같이 업로드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윈드밀을 만들 당시에 이 코드가 과연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 당시에 변환된 원본 파일은 다 저장을 해뒀고요. 지금 에어플로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과연 우리가 처음에 변환해준 코드가 얼마만큼 잘 쓰고 있을까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76%의 코드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급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긴급한 전환 과정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어플로우를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AWS에서 제공하는 에어플로우고 매니지드 워크플로우라고 부르거든요. MWAA라고 부르는데 이 MWAA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사용성이 어떤가 좀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MWAA는 쓸만했을까? 오늘 AWS 관계자분들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거 안 쓸만하더라고요. 결론은 안 쓰고 있고요. 왜냐?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하냐? 스펙이 불편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MWA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 종류거든요. 근데 AWS 서비스들의 다른 서비스들의 비용을 보면 비용이 합리적이거든요. 물론 이 AWS 자본주의가 좀 많이 비싸긴 한데 비용이 합리적인데 이 MWAA는 왜 대그 개수로 분리했을까가 좀 의문이었어요. 스몰 타입을 고르면 50개는 그냥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고를 수 있는 게 미디움 타입이 그나마 최선이거든요. 저희가 이 EMR 클러스터를 12개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접근 제어를 위해서는 에어플로우도 독립적으로 12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미디움 타입 1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래 어쩔 수 없다 하자 해서 12개를 썼고요. 두 번째로 불편한 게 컨트롤이었습니다. 이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옵션을 변경하려면 콘솔 UI를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UI를 통해서 모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냐?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는 몇몇 제한된 옵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MWAA를 쓰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 오류를 해결하려면 특정 옵션의 설정값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MWAA를 삭제하고 새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삭제를 하고 새로 만들면 스케줄링 정보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에어플로우를 작업은 계속 스케줄링 돌리고 있는데 날아갔기 때문에 대그 파일에서 스케줄링을 바꿔줘야 돼요. 이거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거 좀 못 쓸 것 같다, 힘들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게 저희가 EMR과 S3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만 신경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거 그래서 에어플로우 비용 얼마나 나올까 봤더니 이게 미디움 타입 12개를 쓰는데 내가 지금 봐도 좀 놀라운데 매달 $13,000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환율도 높잖아요. 이거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한 달에 1,800만 원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직접 설치하자. 설치하니까 EC2 12개가 필요하고 DB 한 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400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공수가 조금 들어갔죠. 근데 제 공수가 한 달에 $13,000보다는 싸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게 DB에 스케줄링 정보가 저장되니까 에어플로우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도 스케줄링 정보가 유지되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저 현재는 지금 MWA를 안 쓰고 있다는 거. 좀 AWS 관계자분들이 좀 이거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EMR을 쓰고 있는데 EMR을 얘기를 하면 매니지드 스케일링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EMR의 장점이 매니지드 스케일링이라고 했었는데 이 매니지드 스케일링이 과연 그러면 효율적인 거 맞나?
또 AWS 관계자분들 계시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네, EMR 클러스터에서 자원이 필요할 때만 확장됐다가 필요 없으면 바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되긴 되는데 이상하게도 노드가 항상 최대치로만 확장되더라고요. 저희가 200개로도 해봤고 100개로도 해봤는데 거의 항상 최대치로 확장됐다가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확장된 노드의 개수고요. 오렌지색이 얀 가용 메모리인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디 갔냐 마우스 이 부분에서 최대치로 확장됐다면 그만큼 제출된 잡이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잡이 제출됐고 메모리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메모리를 획득해서 얀 가용 메모리가 줄어들어야 뭔가가 만든 것 같은데 노드는 최대치로 확장됐는데 왜 가용 메모리도 계속 넘쳐날까? 메모리를 왜 안 쓸까? 그럼 불필요한 거 아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노드가 다시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수시간 동안 노드가 계속 최대치로 확장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매니지드 스케일링이 도대체 어떤 지표를 어떻게 확인하길래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관련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 EMR 매니지드 스케일링에서 어떤 지표를 본다고는 돼 있는데 그 지표의 값이 언제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한다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AWS 서포트에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답변하는 엔지니어마다 알려주는 정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 정보를 모으면 여기 한 장의 표와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용 메모리가 20% 미만이면 확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표들을 모아놓고 이게 EMR 매니지드 스케일링을 못 믿겠으면 커스텀하게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것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커스텀하게 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니지드 스케일링을 계속 쓸 수밖에 없었고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매니지드 스케일링을 써야 모니터링 지표가 초 단위로 활성화돼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모니터링을 일단 봐야 되겠으니까 이걸 써야겠고, 그리고 두 번째가 매니지드 스케일링을 쓰면 스파크 셔플 데이터가 이동되는 걸 추적을 해주거든요. 만약에 이걸 추적을 하지 않게 되면 노드를 축소시켰을 때 셔플 데이터가 이동한 노드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셔플이 발생해야 되니까 스파크 작업의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또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건데 비용을 발생하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매니지드는 그냥 쓰자. 그러면 확장되는 거는 막을 수 없어도 축소는 좀 어떻게 우리가 빨리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가용 메모리가 만약에 넘쳐나면 그 가용 메모리만큼 노드가 불필요하다는 거니까 그 노드를 강제로 축소시켜주면 매니지드 스케일링을 쓰면서 안전하게 노드가 축소되겠지라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용 메모리만큼 비율의 90%만 줄였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줄이는 거죠. 근데 문제가 크게 있진 않았는데 유독 어떤 스파크 작업에서는 실패가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축소를 하는 바람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90%만큼 줄이던 것을 지금 30%만큼만 줄여서 지금 현재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면 노드 축소는 성공했는데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 보시면 최대치로 확장됐고 여기 비어 있는 공간이 그만큼 메모리를 안 써서 불필요하게 확장된 상황이거든요. 물론 작업이 제출되면 메모리만 따지는 게 아니고 코어 개수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뭐 정확히 그렇게 진짜 불필요하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만큼이나 빈 공간만큼은 노드가 확장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건데 축소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축소 스크립트를 적용하고 나니까 노드 확장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굉장히 빠르게 노드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동작한다. 그럼 비용은 얼마나 줄었을까? 저는 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는 비용 정보가 민감할 수 있으니 공개하지 말라라고 해서 제가 불러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비교해 보니까 노드 축소를 적용하고 나서부터 비용이 좀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이걸로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근데 여전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EMR 스케일링 노드 자체를 제한하면 어떨까?
보시면 확장됐는데 안 쓰는 게 있으니까 노드를 좀 줄이면 이 불필요한 확장 자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드를 줄였는데 마냥 줄이면 좀 잡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플로우 모니터링 정보를 계속 보면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노드를 줄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게 공수가 제일 적게 들었는데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더 있는데 이게 계속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좀 찾아보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EMR 비용이 인스턴스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EMR 비용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EC2 인스턴스 비용과 EMR 비용이에요. 근데 EC2 인스턴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EC2 비용은 증가하거든요. 근데 EMR 비용이 8X 라지부터는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아요. 이렇다는 건 4X 라지 2대 쓰는 것보다 8X 라지 한 대 쓰는 게 낫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다. 이걸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서울 리전에서는 스팟 노드의 자원이 부족해서 고스펙 인스턴스가 할당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EMR 클러스터를 서울 리전이 아닌 다른 리전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커뮤니티 얘기대로는 이걸 적용하면 최대 30%까지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못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비용 절감을 하기 전 한 달 사용량과 비용 절감을 한 후 한 달 사용량을 비교해 보니까 비용이 약 58%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EMR을 쓸 때 비용 절감을 하는 노력이 효과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이 플랫폼 운영하는 엔지니어의 노력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 잡을 구동하는 분들도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잡이 돌아갈 때 실제로는 그 비용은 그 작업을 돌리는 그 작업자가 어떻게 짰는지에 따라서 비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잡의 성능 같은 것을 튜닝을 해서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이 비용을 누가 얼마나 쓰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AWS에서 비용을 확인하면 AWS 서비스가 얼마나 쓰는지만 알 수 있지 EMR에서 그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비용을 얼마나 쓰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얀 지표 중에 MB 세컨즈와 Vcore 세컨즈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자원의 총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물론 이건 이제 어그리게이트된 값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정확하진 않지만 이걸 이용하면 비용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가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용하는 잡마다 코어가 많이 필요한 잡도 있는데 티모비에서 사용하는 잡들은 대부분이 메모리 인텐시브하기 때문에 저는 MB 세컨즈를 사용했고요. 요약하면 특정 EMR 클러스터에서 하루 동안 사용된 전체 잡들의 MB 세컨즈를 모두 합한 다음에 특정 잡의 MB 세컨즈를 알아내면 비율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얘가 얼마만큼의 자원을 하루 동안 대비 얼마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EMR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비용 대비 비율을 나눠주면은 대충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입니다. 이걸 추정을 하게 되면 어떤 잡이 지금 비용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가장 많이 쓰는 잡부터 개선 대상이 되는 것이죠. 튀어나온 돌이 정을 먹는다고 그런 건데 이걸 그래서 보시면 이쪽 파란색은 하루 동안 여러 번 반복되는 잡도 있으니까 누적 사용량이고요. 녹색 그래프는 단일 사용량입니다. 보시면 이 잡은 하루 동안에 누적으로 발생했고 $300가 넘는 비용을 일으킨 거고요. 이 하이브 쿼리 같은 경우에는 단일 쿼리라고 하더라도 한 번 구동하면 하루 동안 $100 정도를 쓴 거거든요. 이게 작업을 돌리시는 분들이 자기가 돌리는 작업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셔야 이거를 좀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줄인 비용이 연말에 인센티브로 돌아오도록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작업자분들이 그 대시보드를 바라보고 스스로 튜닝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1대1로 붙어서 튜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한번 공유를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백승훈님께서 너무 자세하고 본인의 그 어려움을 잘 이제 발표에 녹이셔가지고 따로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이제 백승훈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